이번 시간은 151페이지입니다. 등기의 효력. 자, 등기의 효력에는요, 우리 법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가등기하고 본등기가 있는데요. 가등기의 효력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가등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요, 실체법상으로 효력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이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즉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가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그 사람한테 있구나라는 추론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면 이 가등기는요, 이 본등기가 순위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할 때의 순위에 따릅니다. 이런 면에서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만 이 가등기에는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 이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가등기를 말합니다. 이걸 담보 가등기를 하고, 이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 물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담보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만은 실체적 효력이 있다, 그죠? 이게 있다. 뭐냐면 경매권도 있죠. 우선 변제받을 권리도 인정됩니다. 이런 면에서 실체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순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처럼 권리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에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1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정리됩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에 가면 이 가등기 관련해서는 가등기에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이전하면 가등기를 다시 가등기하여 공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이 가등기의 가등기 문제라고 합니다. 가등기 이 자체를 인정해요. 이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면 되거든요. 부기등기. 이렇게 법이 인정하고 있다. 판례도 역시 인정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가등기의 가등기를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는 보통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 한단 말이에요. 청구권. 이것을 가등기에 넣는데,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만약에 양도한다면 이 양수인은 이 가등기를 이전하겠죠. 이 이전해 오는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등기를 가등기 형태로 이전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부기등기를 붙여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본등기 효력입니다. 그죠? 자, 본등기 효력. 자, 우리는 본등기 효력을 하면 기본적으로요, 186조에 의해서 등기하면 물권 변동이 나죠. 따라서 본등기 효력은 물권 변동, 즉 부동산의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게 있는 데죠. 이 가장 본질적 효력입니다.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뭐 이걸 우리는 권리 창설적 효력 이렇게 하죠. 권리가 창설되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임차권 등기하면 그 부동산 임차권이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예를 들면 지료 등기하면 제3자한테 지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또 부동산 임차권 등기하면 그 임차권을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대항력이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순위 확정하죠. 본등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등기하잖아요. 갑군난이든 을군난이든 간에 전부 권리는 순위를 부여하면서 등기합니다. 그 순위가 확정된다 이 말이죠. 같은 구 안에서는 동구 안에서는 순위 번호에 의하고 별구 다른 구인데요. 이 별구 안에서는 이때는 접수 번호를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각각 정한다. 예컨대 갑구 권리와 을구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정하려 그러면 접수 번호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부기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기 등기의 권리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추정력입니다. 등기의 추정력. 이 등기의 추정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요, 등기가 본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본등의 추정력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든 무효인 등기든 모두 추정력이 있다. 모두 인정된다. 무효 등기여도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추정력의 성질은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법률상 추정력과 똑같습니다. 법률상 추정으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게 통설 판례죠.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과 똑같이 추정력을 부여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요. 이 추정력의 범위는요, 등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이 등기가 되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하죠. 절차 적법, 즉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요, 등기의 내용에 관해서도 내용이 유효한 사실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유효, 존재한 것을 추정합니다. 이걸 인정합니다. 자, 등기 내용에 있는 기재가 유효하게 그러한 사실이 존재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리인이 이 등기를 했다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등기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요. 또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으면 매매가 유효한 매매 계약이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또 소유권 등기가 을에게 소유권자다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을이 소유자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내용대로 유효한 권리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추정을 받고 있다. 이거죠? 자, 적법 절차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정한다는 것이에요. 이 추정력의 효력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직전 소유자한테도 직전 소유 명의자한테도 이 내용이 추정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도 물론 미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등기 명의인에게 소유자라면 소유자, 등기 명의인, 그 등기부의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등기 명의인이라고 그래요. 등기 명의인에게 유효한 내용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권리의 존재를 추정하기 때문에 이익으로 추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재산권이 그렇게 있다고 추정되어지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그러한 내용도 있겠죠. 또 사회보험을 많이 부담해야 되겠죠. 또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야겠죠. 자, 이건 뭐예요? 불이익한 내용으로 추정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추정은요, 이익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내용으로도의 추정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으로만 추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동산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익이죠. 소유자로 재산이 많은 걸로 추정되니까. 자, 그 반면에
소유자로 추정되는 만큼 재산 세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니 세금 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불이익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다 갖는 게 추정력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갔어요. 이 추정력으로부터 이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신뢰자의 경우는 등기 밖의 사실, 즉 등기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선이 몰랐다. 그리고 몰랐는데 과실이 없다. 무과실로 추정한다. 이거는 뭐죠? 뭐에 대해서죠? 등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등기 내용에 대해서 신뢰한 것이니까 등기 외의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로 추정한다. 이런 뜻이죠. 동시에요. 동시에 등기를 보고 거래한 등기를 전제로 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자는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고요. 몰랐다면 과실로 추정합니다. 이거는요,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죠. 등기 사실. 이건 등기 외의 사실이고요. 이건 등기 사실입니다. 등기 사실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는 등기를 보고 등기 내용에 있는 내용 사실들은 다 알고 등기하고 거래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악의의 추정. 만약 그 당사자가 나는 등기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야, 너 몰라는 것은 등기를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너가 부주의했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과실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사실에 관해서는 악의 또는 과실로 추정한다. 그러나 등기 외의 사실은 선의이고 무과실로 추정한다. 이런 내용의 의미를 이 등기의 추정력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추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추정되고 있는 이 사실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정되는 내용을 입증해야 됩니다.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런 내용이 추정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그 부정하는 사람 스스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게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등기의 추정력.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피담보채권 5천만 원 등기가 되어 있으면서 저당권자인 채권자 이렇게요. 뭐 갑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설령 말입니다. 채무자가 이 피담보 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저당권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없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이런 내용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이구나 추정, 저당권을 가지고 있구나 추정, 돈 받을 권리 5천만 원이 있구나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채무자가 돈을 5천만 원 다 갚았다면 어떻게 해요? 저당권, 피담보채권, 돈 받을 권리 5천만 원 있다고 추정되니까, 일단 인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채무자는 내가 돈을 다 변제했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수증을, 내가 돈을 갚았고 갑한테 그 갑에게 영수증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판사님한테 보여줘야죠. 그래야 이 내용이 소멸된 등기구나, 즉 저당권 이미 소멸된 저당권 등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즉 무효인 등기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등기의 존재, 즉 사실 이 등기는 뭐예요? 채권자인 갑에게 채무자가 모두 변제했다면 피담보 채권이 영위되었으므로 저당권 소멸되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사실은 그죠. 실제로는 진실은 무효인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지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이 저당권, 돈 받을 권리가 그대로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래요. 바로 이거잖아요. 부정하는 사람.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라고 하는 이 부정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이 등기가 무효인 것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이렇게 추정력으로 담아서 설명하고 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 여기에 있는 152페이지, 153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이 내용은 여러분은 반드시 154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을 전체를 여러분의 숙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4페이지 가면 부동산 물권 변동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우리 민법상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나는 186조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187조 두 가지 있죠. 자, 먼저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 외에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155페이지 가면 과연 등기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심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몇 가지 보는데 그것이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당해 원인 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여부 여기에 원인행위란 것은 매매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계약인 원인행위가 실효, 예컨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을 때 이때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판례 이론을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판례 이론. 판례 이론은 뭐냐? 유인성설이에요. 유인성설. 여기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원리를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갑의 소유 토지를 대금을 10억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취소를 가지고 설명해 보죠. 취소. 을이 매매계약 당시에 갑을 사기를 쳤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갑은 대금을 받고 대금 10억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니까 을이에게 소유권 넘어가 있죠. 이렇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는 민법 110조에서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권 행사. 자, 취소. 자, 이 원인행위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이 소유권은 소멸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판례 유인설을 적용해보면 즉 매매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이 매매계약에는 원인행위 속에 소유권 이전의 합의라는 물권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 무효. 소급 무효가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권리니까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했던 그 소유권이 갑에게로 이렇게 복귀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뭐라 하냐? 당연히 복귀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등기는 아직 여기 있죠. 소유권 등기는 아직 이렇게 을에게로 남아 있습니다. 등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여기에 없고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효과는 어디서 나냐면 바로 취소함으로써 소유권이 이렇게 움직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취소 효과는
등기 이전하지 않아도 을의 소유권이 갑한테로 이전되어 버렸죠. 자, 이때 소유권 이전하는데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러죠. 불필요하다 이래 되겠죠. 따라서 취소에 의하여 등기할 필요 없이 갑으로 소유권이 움직였다라는 면은 취소란 것은 민법 186조에 등기를 요하지 않고 민법 187조에서 등기하지 않고도 물권이 소유권이 움직인다. 이게 당연복귀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155페이지에 기억, 원행위가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B 동그라미 물권행위의 유인설 판례, 또 니은 동그라미 보시면 B 동그라미의 물권적 효과설 판례. 자, 여기에서 유인성에 의하면 물권 변동이 직접 바로 발생합니다. 물권 변동이 직접 바로 발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인성설의 근거에서는 취소하는 순간, 해제하는 순간에 물권 변동,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직접 바로, 이 말은 뭐예요? 요 말의 의미는 등기를 하지 않고도 바로 발생한다. 곧바로. 그래서 여기는 해제 취소는 187조 등기를 하지 않고도 발생하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다. 취소하면, 해제하면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이미 매도인에게로 당연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 복귀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죠. 여기에 있는 소유권이 취소하는 순간에 이 소유권이 이렇게 복귀되어 버린다. 이것을 등기 없이 당연 복귀다. 이 말이에요.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소는, 그래서 해제는 모두 뭐예요? 187조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사유다. 이렇게요. 취소나 해제는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요. 반드시요. 우리 판례는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해제한다는 것은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변동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취소해버리고 해제해버리면 매수인 앞에 갔던 그 소유권이 등기를 이전하여 매도인 앞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소유권만 당연히 복귀된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꼭 정리해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요. 3번 동그라미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3번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자, 이때 특히 예컨대 부동산의 재산권인 소유권을 출연한 경우 한번 해볼까요? 출연한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출연자가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죠. 설립자입니다. 예컨대 설립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재단법인에다가 내놓아서 그 재단법인에게 이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소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겠죠? 출연자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에는 갑의 소유 등기로 이래 되겠죠? 부동산이니까. 자, 그래서 출연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내놓는 행위요. 재단법인 설립하는 행위입니다. 주선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재단법인, 예컨대 갑 다시의 재단법인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이 갑한테 있던 이 소유권이 언제 갑 다시 재단법인에게로 이렇게 갑 재단법인 소유로 귀속되는가, 이 시기는 언젠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규정에 48조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48조에
이 소유권 귀속 시기에 관해서는 48조의 기준을 두고 있다. 자, 만약에 갑이 첫 번째 생전 행위로 했다. 이럴 때 이렇게 재산을 내놨다라고 하면 이때는 법인 설립 시에 이 재단법인 성립 시에 그 부동산 소유권이 귀속된다. 법인 성립 시. 자, 이 법인 성립 시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법인 성립 시는 그래요. 법인 설립 등기할 때입니다. 그죠? 법인 설립 등기할 때 바로 소유권 귀속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바로 이 말의 의미는 바로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즉 갑이 그냥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재단법인을 성립하는 설립 등기했다면 소유권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가요.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법인의 설립 등기하는 순간에 저기 있는 설립자 갑의 등기로 돼 있어도 소유권은 이미 빠져가지고요. 재단법인한테 와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게 48조에 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재산 출연 행위가 생전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 행위, 살아 생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으로 한 경우 자, 이 출연 행위를 말입니다. 유언으로 한 경우 이럴 때는요. 우리 법에서는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이때 소유권은 법인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어떤 의미냐? 바로 똑같은 말이죠. 187조 여기에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전 등기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전 등기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이라는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냐라고 하면 이것은요. 유언자가 사망하면 됩니다. 유언자의 사망 시가 바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가 되고 이때 그 소유권은 법인에게 귀속한다 이 말이죠. 법인한테로.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도 역시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출연자와 재산 내놓는 재단법인 설립자와 그 다음 재단법인 사이에 그 재산권이 언제 재단법인에게 넘어오느냐라는 것은 등기는 할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 그죠? 출연자가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돼 있어도 그 소유권은 이미 재단법인에게 넘어와 있다. 등기 이전 없이. 이래 되죠?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결론은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여기는 등기는 여기 있어도 이미 소유권은 여기 있다. 이런 이야기죠. 등기는 출연자 앞으로 있어도 소유권은 법인한테 와 있다. 이래 되죠. 이걸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민법의 48조가 바로 187조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출연자가 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출연자가 물권자로 보이잖아요. 그죠? 등기부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 출연자한테 갔어요. 즉 재산을 내놓은 사람한테 가서 야, 당신이 그 부동산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했네요. 자, 이럴 때 출연자가 안 팔면 되는데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그래서 출연자가 제3자한테 이렇게 처분해 버렸어요. 이렇게 매도 처분했어요. 그리고 출연자가요 돈을 받고 이 사람한테 등기 이전, 소유권 등기를 이전을 이렇게 줘버린 거네요.
이렇게 해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자,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유권은 재단법인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잖아요. 등기하지 않아도, 그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이랬습니다. 여기에 제3자와 재단법인 사이에 충돌이 생깁니다. 이렇게. 법인 사이에 소유권 귀속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자인가? 이걸 이제 대답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제3자는 자기가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요, 민법 48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소유권자라고 주장하겠죠? 했을 때 과연 누가 소유자냐? 여기에 우리 민법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례는 소유권 등기를 갖춘 자다. 이렇게 한 거죠.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법원은 판단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 다음 결국 어떻게 돼요? 병이 소유권자이고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래 버리죠.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3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돼 있어야 한다 이거죠. 따라서 재단법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다면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3자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소유권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법원은. 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두시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가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서 185조 내용을 정리해놨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187조의 규정이고요. 이거는 강행법규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언제 당해 부동산 물권이 변동, 이전되는가 시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158페이지에 정리해뒀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면 곧바로 상속인에게 재산권이 모두 넘어간다. 사망시죠. 그 다음에 2번 공용징수, 즉 수용의 경우는 수용 날짜, 수용일에 당해 부동산 물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세 번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의 하나입니다.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의 경우는 반드시 등기를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나고, 여기서 등기 필요 없는 판결은 바로 형성 판결의 하나입니다.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할 필요 없이 당해 부동산 물권은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바로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이 법률 규정에서 일어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였죠. 여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에 의한 것이 있는데 이 판결은 형성 판결에 한한다 하고,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 판결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확정되는 때 물권 변동이 나요. 여기 상속의 경우는 사망시죠. 공용징수는요, 수용 날짜죠. 수용일에.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는요, 이 경매는 반드시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경매에 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하는 공매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적 기관에서는 경매든 공매든 모두 있는 데고, 이때 경락적으로 결정된 자가 그 대금을 완납할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요것이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네요. 사망시, 수용되면 수용일, 그리고 판결의 확정시, 대금 완납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다른 사전들을 많이 뒀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들은 우리 판례로 정리해 둬야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158페이지 하단에 제일 밑에요. 기역 동그라미부터 시작해서 수요 동그라미까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암기를 좀 해 두십시오. 요 판례, 기역부터 수요까지요. 이것은 암기를 좀 해 두십시오. 이런 사정이 발생하면 바로 부동산 물권 변동 별도로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축 건물을 완성을 하면 소유권은요, 보존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죠. 선점, 습득, 발견, 첨부 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도 등기할 필요 없이, 즉 지상권 등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는 것이죠. 등기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를 꼭 해 두시기로 합니다. 이거 암기할 것. 여기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가면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는데,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여기는 임목법상에, 이걸 줄여가지고 임목법이라고 합니다. 임목법상에 임목에 등기를 하면 되는, 등기할 수 있도록 해요. 이때 이 등기를 나타내는 것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 두 가지 물권이 바로 나타낼 수 있는 등기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등기부로 나타나게 되고, 그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이 있다. 그죠? 이거는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판례. 명인방법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소는요,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권리관계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시할 수 있는,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시간적으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어야 한다. 이걸 계속성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성격은 최소한 갖춰야겠다.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권리는 그래 소유권의 하나입니다. 소유권의 하나여 공시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명인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상은요, 미분리 과실이거나 천연과실이죠. 그 다음에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농작물 이런 것 등을 대상으로 해서 명인방법에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 160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민법상에 등기라는 공시방법과 그 외에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으로 부동산을 물권에 관해서 공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등기나 명인방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명인방법과 등기로서 공시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 바로 법률행위, 거래행위를 통해서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당연히 물권 변동이 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동사 물권 변동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